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의회가 입법 예고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편향된 이념교육이라는 의견과 민주시민 인권교육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조례안 찬반 입장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1300년 동안 토종 생강의 명맥을 이어온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생강구를 찾아가 보고 이맘때면 맛볼 수 있는 봉동의 별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와 기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까놓고 전달하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라고 만든 동물등록제. 그런데 정작 책임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다리는 부러졌고 뼈가 드러난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외곽 공터에서 발견된 2살 강아지 모찌의 상처는 처참합니다. 혀의 상처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까지 의심되는 상황. 동물보호활동가 A씨는 처참한 모습으로 보호소에 있던 모찌를 발견하자마자 전문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찌는 주인이 등록된 강아지여서 동물보호법상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청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견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규정된 열흘이 지나서야 모찌는 A씨에게 입양됐고 뒤늦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견주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만인 동물등록제가 동물들에겐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견주를 찾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이상 동물등록제가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대전에선 1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부터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찌는 신고에 의해서 포획해서 살펴보니까 이 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공터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채 다친 개로 보였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인의 이름과 주소, 번호 등이 담긴 내장집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전화와 우편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또 처음에 확인된 앞다리 복합골절 외에도 혀가 날카롭게 잘린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은 일부러 무언가로 자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자국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상처의 흔적들로 미뤄봐서 지금 학대 정황들이 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견주도 아마 처음에는 잘 키우려고 인식칩을 삽입을 했을 텐데 본인이 키우던 개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찾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찾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동물등록집은 또 주인이 따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모찌의 경우는 어떤 주인이 잘 키우려고 했었던 개임이 분명은 한데요. 근데 일단은 개 주인이 학대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옷까지 입힌 반려견이 없어졌다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인이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은 거는 일부러 유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손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견주가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1,500만 이제 반려 인구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숫자에 비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개들의 숫자로 밀어보면은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일단 지난 10월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만요. 그 동물 등록을 한 그러니까 주인이 내 개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한 개만 177두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주인들을 아는 개인 셈인데 이 중에서 센터와 자치구가 연락을 했지만은 그 끝내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22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전에서만 이 정도 경우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수백 마리의 반려견들이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보호에
보호소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무심한 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찌는 이제 열흘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칩이 있어서 이건 주인이 있는 개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열흘 동안은 어떻게 보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건데 예. 좀 안타깝네요. 예. 네. 뭐 일단 모찌가 있던 동물보호센터가요, 뭐 전문 병원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드레싱과 같은 기초적인 그런 응급치료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보호센터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대전의 보호시설센터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우수한 좀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덕분에 상처가 악화된 것을 일단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찌를 누군가가 입양하는 것을 뭐 일부러 막은 거냐, 그것도 절대 아닌데요. 모찌는 분명 누군가가 등록해놓은 개기 때문에 이제 규정된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에 규정된 기간만큼은 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면을 보니까 모찌가 그 혀하고 혀도 잘리고 골절되고 정말 처참하네요. 어떻게 보면 모찌를 치료했던 보호센터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글쎄 이렇게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모찌 경우는 사실은 뭐 보호자가 그나마 좋은 보호자를 만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치료 같은 거를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후원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앞다리 절단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차후가 좀 괜찮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데 다만 모든 반려견들이 모찌와 같은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찌와 같이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에 들어와서 그 주인을 기다리긴 열흘 동안 이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 입양을 시도했지만은 그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는 결국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자연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요? 예.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견주에게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뭐 사실은 이 처음에 보도가 되고 나서 누리꾼들이 남긴 의견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뭐 연락받지 않는 주인에게 벌금이라도 물을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없을 거란 말인데요. 많은 그렇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연락을 받지 않는 주인에게 무언가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데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학대를 하고 어떻게 유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다가 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 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뭐 학대나 유기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CCTV 등 좀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걔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버린 뒤 연락을 안 받으면 끝인 현행 제도가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찌가 발견됐던 그 구청의 담당 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일로 벌금이라던가 처벌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동물 등록제를 실시를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예. 사실 청와대에는 반려견 마루와 고미가 있고 네. 또 유력 대선 후보 반려견 중에는 또 토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반려견 문화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문화나 인식뿐 아니라 그 반려동물 관련된 법규도 좀 더 촘촘하게 강화됐으면 합니다. 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 땅 곳곳을 누비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기진 기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호남 평야의 젖줄인 만경강이 품은 곳, 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으로 가봅니다. 완주요? 네.
완주로의 기행 참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금 땅 뒤에 보이는 거 보니까 밭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저것이 그 생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요즘같이 이제 김장철에 반드시 필요한 그 생강이에요. 아, 생강이요. 예, 그래서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저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강을 처음 그 재배한 곳이 그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현재는 이제 전국적으로 경북 안동이나 우리 고장인 이제 서산 등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예, 토종 생강의 명맥을 이어온 곳이 바로 전라북도 완주 봉동이에요. 예, 우리 지역도 서산 생강 유명하죠. 근데 네. 아까 봉동 그 생강 보니까 단단하고 아주 이게 알이 알차게 생겼죠? 알차게 생겼네요. 네네네네. 보니까. 예. 지금 뒤에는 옛 문헌 같은데 예, 예, 어떤 예. 내용인가요? 그 우리나라에 생강이 처음 온 것이 이제 고려 시대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역사적으로는 생강 관련된 기록이 유일한 지역이 남아 있는 게 유일한 지역이 전북 완주입니다. 아. 네. 그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여러 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 전주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 밑에 이제 강자가 생강강인데요. 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19세기 초기에 위백지라는 사람이 환영지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특산물 백과사전이에요. 아. 근데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생강이 바로 전북 완주죠. 네. 네. 그럼 뭐 우리나라 생강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뭐 봉동 생강의 역사와 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이제 옛날 신문 기사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 기사는 이제 86년 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저 때도 이제 역시 봉동 생강이 우리나라의 최고다 아. 이런 얘기예요. 네. 원래 이제 그 생강은 한약재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조선 전체뿐만 아니라 네. 옛날에 이제 보찜을 치고 뭐 만주까지 팔러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강하면 옛날부터 이제 원래 약용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약재로 네. 쓰기도 했는데 오른쪽 기사를 보면 조선시대 왕들도 생강을 참 좋아했다. 실제 그 영조나 네. 그 또 정조는 뭐 기침이나 가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생강차를 많이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같은 겨울에 생강차를 마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몸이 아주 따뜻해져서 건강에는 아주 그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 귀한 생강을 봉동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저장법으로 지켜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봉동 생강의 농업 시스템이 그 국가 중요 그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이 봉동 생강의 첫 재배지인 전라북도 완주를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이맘때 봉동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별미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강을 재배했다고 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각 가정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생강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가만 있어봐. 이 집인가? 이 집인 것 같은데? 생강 회장님. 예. 여기 계세요? 가만있어 봐. 이게 발판이네. 아이고.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예. 아이고. 아니, 여기 계셨다고요? 예,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저희 지역 국가 중요농업유산 13호 생강꿀, 온돌식 생강꿀입니다. 구들장 밑에 들어있는 생강꿀인데 여기가 연중 온도가 13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강꿀 현태가 온돌방 밑에 들어있는데 집으로 놓고 보면 한 200년. 고성 작물인 생강을 겨울에도 얼지 않게 만든 건 이 구들장 온돌 덕분인데요. 구들장 밑으로 고래라 불리는 길을 파서 저장고를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구들이 데워지면서 열기를 퍼뜨려 한겨울에도 찬 기운을 막아 생강굴의 온도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와, 생강이 모양이 확실히 중국산하고 틀리네. 향이 중국산하고는 틀립니다. 진짜 강하고 부드러우면서 강한 뭐 그런 느낌? 예. 향이 틀리죠. 아유, 야, 금방 어떻게 뭐 해서 먹고 싶네. 야, 이게 완주 사람들 이 굴이 또 생강을 재배한 지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 야, 진짜 값어치 있네. 와, 몇 미터야? 와. 아. 12월 달쯤 되면 저 입구를 밀봉을 해요. 밀봉을 하면 생강이 숨을 쉬면서 CO2만 이 굴 속에 꽉 찹니다. 그래서 잘못 내려오면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굴 속에 들어다가 생강 꺼내려고 들어다가. 그래서 여기는 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 봉동 생강을 만나고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갔습니다. 갈치조림 나왔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 네. 사장님. 네. 좀 아까 회장님을 만났는데 네. 이 집 가서 꼭 갈치조림을 먹어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왜 이 집 가서 갈치조림을 먹으라고 했지? 저희 집은요. 예. 강수를 쓰기 때문에요. 강수요? 예예예예. 강수가 뭐지? 강수가요. 예. 모르세요? 예. 그 생강 뿌린데요. 갈치조림에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예.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항상 생강을 넣는데 이 철에만 강수가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고등어조림 할 때도 이 강수 넣고 그래요? 예예예. 이거 삼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예. 삼채 뿌리하고 비슷해요. 세상에 생강에다 이런 거 있는 줄은 내가 요리하는 전문 기자인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모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구나. 생강향이 싹 은히 배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갈치조림 먹을 때는 뭐 마늘, 뭐 파, 또 생강 다져서 넣는데 이건 강수가 들어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산갈치가 아니에요. 생갈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린 맛이 나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네. 뼈 싹 나오죠. 쭉 잡아서
네. 이게 생갈치도 맛있지만 이 약간 꼬릿꼬릿해가지고 이 발효된 거 이것도 상당히 맛있어요. 생강이 진짜 몸에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혈액순환도 좋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걸 먹으니 참 복받은 지역이네. 자, 예전에 어렸을 때 아기들 갈치 먹일 때 항상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는데 여기 김장김치도 한 번 드셔보셔요. 저기 맛있겠는데? 오늘 어제 김장해가지고요 서비스로 수육이 나왔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요?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머니, 네. 그 제가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여기 그 완주 봉동 분들은 이걸로 뭐 김치도 담다고요? 예. 김치도 담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걸로? 예. 이것만으로 담아요? 다른 거 섞어서 담아요? 다른 거 섞어서 담을 수도 있고요. 네. 생채 하듯이 아. 같이 섞어서 담고 있어요. 무생채 할 때 이거 네네네. 같이 해서 예. 많이들 드시는 거야죠? 그럼요. 없어서 못 드셔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야, 이것만 시켜도 몇천 원일 텐데 참 완주분들 참 인심도 좋으시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김장김치에 수육. 부드럽고 살살 녹네. 제가 별별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강수 들어간 갈치는 처음 먹어봐요. 오늘 그 생강굴도 전통 생강굴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갈치림도 먹어보고 와 보니까 진짜 그 해당 지역은 그 독특한 음식이 있어줘야 돼요. 봉동 그 주민들 그 토종생강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애정들이 정말 넘쳐나네요. 아주 진짜 오랫동안 보존됐으면 좋겠네요.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생강굴과 함께 1300년 토종생강이 명맥을 이으며 생강 하나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그곳은 봉동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길쭉한 게 이제 삼채처럼 생겼는데 저걸 강수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별미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일반 생강은 이제 편을 잘라서 넣거나 다져서 넣지 않습니까? 네. 저거 이제 뿌리채 넣어서 음식에 이제 그 향이 생강 향이 네. 이제 은은하게 배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올해 생강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한 짝 그러니까 한 100kg 정도가 4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15만 원, 뭐 10만 원 정도까지 들어졌거든요.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떨어졌다는 그래서 거죠? 생강은 겨울철에 좋으니까 그 생강차를 끓이시거나 아니면 네. 조리할 때도 좀 많이 생강을 넣어서 어려운 농민들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한 약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감기를 예방하니까 생강차가 코로나에도 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네. 드는데 네. 생강차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나저나 지난주에는 높은 아주 마리산으로 가시고 이번엔 땅굴로 가셨는데 생강굴로 가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전국을 누비면서 재밌고 맛있는 이야기 더욱더 많이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 그 행렬의 끝은 지하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죠. 검사를 받기 위해 안개가 자욱한 날씨 속에서도 세종지청 선별진료소에 줄을 선 시민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도대체 언제쯤 일상의 회복이 가능한 건지 누리꾼들도 걱정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힘든 시간들이 끝나긴 할지 저 안개 너머처럼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잘 해왔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와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대전 하나시티즌과 강원FC가 K리그 일부 승격을 놓고 불타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치러진 1차전 경기에서는 이현식의 결승골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1대0으로 승리했죠. 이로써 대전 하나시티즌은 일부 승격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강릉에서 치러지는 2차전의 경기 결과를 합산해서 다음 시즌 1부 리그에서 뛸 마지막 팀이 가려집니다. 여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1부 리그 진출! 6년 만에 찾아온 승격 기회에 누리꾼들도 힘찬 응원의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승격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강릉 2차전, 자, 들어가자! 2차전은 비기기만 해도 승격이라고 어림도 없지. 한 번 더 이겨서 굳히기 간다 하는 댓글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베테랑 최용수 감독의 강원, 이민성 사령탑의 대전, 과연 최우는 승자는 누가 될지 오늘 오후 2시 치러지는 2차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2018년 겨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너무도 슬픈 사고가 있었죠. 지난 7일 고 김용균 씨의 3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화력발전소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동료들은 팻말을 들고 용균 씨를 추모했고요. 어머니는 동상으로 남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함께 추모하며 아파했는데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오래된 대사가 마음에 담기는 한 주네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삶이 있는 노동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의회가 입법 예고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우혜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찬반 논쟁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필요성이다, 또 예산 낭비다 하는 상반되는 입장인데요. 제 기억에 2016년에도 비슷한 그 대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당시에도 이제 공청회가 열렸고 굉장히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이제 무산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우 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인권조례는 학생용 차별금지법으로 21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5년 전에 2017년 1월 10일에 발의된 조례로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법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 네. 지금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조 의원님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그걸 상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인권조례에서 그때는
토론을 하지 않고 못했고요. 공청회장에 또 반대하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점거하고요. 발의한 의원들 퇴진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 무력이 여기 돼갖고 도저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무산된 거예요. 네. 그게 반대돼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공청회 자체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론 그때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도 길기는 하겠지만 네. 5년 이상 지났는데도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또 다른 각도긴 하지만 최근에 엊그제 11월 8일 날 그 대전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하고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시민인권센터가 발표했는데요. 대전 학생생활 규정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100몇 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학생이 바지를 착용하려면 의사의 소견을 갖고 와라. 스타킹은 살구색하고 검은색만 통한다. 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이제 참고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것은 사실은 지난번 거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네. 인권조례가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은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니까 저희가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것이죠. 같은 레벨에 올 것은 아니어서 그거라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은 조금 더 이 광역화된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뭐 좀 약간 개념이 다르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건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리고 현재 교육 이념, 민주시민으로 양성한다는 교육 이념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그 반대하는 댓글이 한 500여 개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부형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조례는 학교 이 시민교육 민주조례는 교육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잘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형 교과서도 교육과정도 수십 년간 교육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인데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념적인 또 편향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어떻게 보면 자유화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인데 네. 꼭 이렇게 뭐 조례로 네. 어떠한 특정한 이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네. 내용이 반대인가요? 네, 그렇죠. 어떤 학부모들은 댓글에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글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민주시민 교육을 잘 받아왔는데 그거를 또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왜 반대를 하고 또 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이제 범위 등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그 조례안에 담긴 그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문장이 이제 쟁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바로 앞에 예. 외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네.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념일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네. 교육조례를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이고요.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 보면 저는 그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저기 넣는데요. 그게 쟁점이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전 더 놀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노동이라는 가치는 우리는 누구나 더구나 성인 이후는 누구나 노동을 하고 삽니다.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임노동을 하든 생산노동을 하든 그랬을 때 그 노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죠. 그걸로 본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또 주변이 같이 살고 그렇잖아요. 그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죠. 당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고요. 또 연대해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소수자들끼리 같이 연대하는 거죠.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니까. 요즘 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환경 얘기는 지금 이미 세계적 아젠다예요. 세계 시민 누구나 지금 환경 문제는 지금 이 지구가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아젠다였고요. 평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아직도 휴전 중이지만 전쟁 중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잖아요. 우리 모든 가치의 끝은 거의 평화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중한 가치를 놓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대전 시민이지만 곧 그 한국의 시민이고 세계의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즘 코로나 하나로 봐도그러죠. 어떤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대응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시민으로서 가치를 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오는 그 친구들이 곧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네.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게 무슨 이념인 거고 이게 무슨 저한테 문자 폭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공산주의 혁명을 얘기하는 이념교육이냐 이런 거죠. 전혀 그런 게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노동의 경우 조례가 없어도 노동 인권 교육 조례가 말미암아 마치 노동 그 활동가들이 그 할 법한 교육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그 노동 편향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은 노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사업주로 연출하고 또 근로자를 또 임금 노예로 묘사하여 근로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또 합법, 파업이면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이슈를 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가정 환경을 보호하고 값싸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버리고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인 그 위험한 수소연료 발전이나 풍력, 태양광 등은 하자는 시기입니다. 환경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거기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 힘을 지키는 것이지 말로만 부르짖는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6.25 사변이 끝나지 않는 휴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내세우고 세력의 주장대로 종전을 해버린다면 유엔군 사령부가 나가야 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이 한반도의 안보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뭐 노동이나 연대, 환경, 평화 참 좋은 주제지만 이걸 교육하는 과정에서 약간 특정한 방향성이 흐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신 거고요. 저는 우리가 가진 건 일반적 가치를 가르치자는 거잖아요. 노동의 중요성, 그다음에 연대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평화의 중요성을 일반적인 걸 같이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이념을 거기에 녹아들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그거와 연계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올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건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 너무 많이 넘어가신 거고요. 우리 지금 대전에서는 2015년도에 최초 노동인권 교육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 여기 특히 실업계곡 아이들 바로 나가서 지금 최근에도 여기 부산이가요 그쪽에서 학생이 나갔다가 체험으로 나갔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노동하는데 진짜 방금 요즘 얘기로 열정페이 받으면서 정말 자기 노동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서 내보내야만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하자고 해서 노동인권 교육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동인권 교육조에서 그래서 노동인권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조례에서는 거기서 나온 노동이 일반론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우리가 지난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세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저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평화가 무너진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리키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건데 그것을 갑자기 어떤 이념 교육에 특별한 어떤 편향된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과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얘기는 이게 특정하게 뭐 이래서 뭐 파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죠. 노동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다 중학교 3학년,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노동교육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기 근로계획서 쓰는 방법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쪽에 또 그렇습니다. 기업가가 될 친구들한테는 기업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 사회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가르치는 게 맞지요. 어떤 노동 하나만 가르치고 너희들은 노동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뭐를 한다, 어떤 이상한 걸 한다. 이런 식의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가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을 그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지는 같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애국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연대, 환경, 평화 같이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은 매우 편협된 사상과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교육의 정치성 중립성에도 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자유와 평등 또한 상권 분립 등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이게 말이 참 어려운 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계 시민으로 정체성 확립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혹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 국가 네. 국민 주권을 파괴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우리의 그 정체성은 이미 애국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세계 시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인데 네. 그게 불필요하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우리는 우리나라 혼자, 우리 국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당장 최근에 느꼈던 뭐 중국에서 요소수 하나 때문에 우리 막 물류가 문제가 될 정도로 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고 또 그것이 뭐 저쪽 다른데 석탄 캐는 데까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호주에서 요소수가 문제되니까 중국으로 그다음에 한국으로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바로바로 이게 즉각적으로 유지되어 이거 하나 있는데 여쭤볼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세계 시민 정체성 확립이 되게 막연하게 좀 느껴지는데 이 물론, 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핵심 이유가 그런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 쇄국적인 생각 아니면 편협한 우리 국가 내 국가주의적 생각만 갖고는 한 국가주의의 생각만 갖고는 앞으로는 이 사회를 견딜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다 열려 있고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수시로 우리도 외국도 많이도 다니고 이제는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제주도 가는 거 이상으로 지금 뭐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그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같은 이 지구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대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세계 시민이 돼 있죠. 사실은. 그걸 부정하면 우리는 우리 쇄국하고 우리끼리만 살 수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사회는 이제 이미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 사회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공교육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뭐 또 다른 외부의 단체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뭐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또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공교육에서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없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념에 편향된 교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교육에서는 그럼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교육에서 충분히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관련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공교육에서 우리가 보통 공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기준을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학교에서 사회과 시간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원리 그다음에 또 뭐 거기 따르면 아까 말씀 삼권 분립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국민들은 어떻게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니 이런 걸 배우죠. 민주주의 교육 잘 배우죠. 물론 사회과에서 교육 잘 나와 교육 과목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저기 그 학교 현장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거든요. 학생 자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들을 학교의 구성원은 되게 셋으로 보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해서 3주체로 보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그러면 거기 자기가 공간하고 있는 최소한 3분의 1만큼의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럴 공간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런 거 의견 모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동했다고 그러고 선동했다고 그러고 그 징계 먹고. 현재 상황이 제가 최근에 고3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우리 학교 운영에 우리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도 참여도 안 하고. 이 불일치에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혼란이 오는 거죠. 말은 민주주의인데 살아가는 건 비민주적이니까요. 이런 혼란들은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시민단체에 줘야 된다, 준다라는 식 얘기로 한 거는 거기 항목에 제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7조 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요 문제 갖고선 사회단체 어떤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잘 위탁을 할 수 있다. 효율적 운영을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거 아니어도 계속해서 공교육 자체 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커리큘럼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많은 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 또 뭐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교육하는 거, 뭐 학교 폭력 문제 또 다양한 생기는 것들도 대안학교 문제, 심지어는 대안학교를 학교 내에서 대안학교 예비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외부의 강사들을 불러서 위탁 줘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못하는 것, 그리고 교육의 현재 틀 안에서 못하는 것들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 위탁을 주는 그 당사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조성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거는 또 토론 이어가야 되니까 일반적인 일반 매뉴얼입니다. 이런 경우. 왜냐하면 나중에 교육감님이 그래서 여기 그 민간 위탁 주려고 그러면 이 항목이 없으면 다시 요걸 갖고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되게 일반 매뉴얼로 만들어냅니다. 예, 제가 우 의원님께 좀 발언 기회를 또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조 의원님 얘기는 이제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매뉴얼 차원이라고 하는데 왜 저기 의원님께서는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라고 보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잘 배워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단체가 들어온다? 그거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일감 몰아주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도 다 뭐 대전 수학, 교육, 외국어 조례, 뭐 또 수학 조례, 또 영어 같은 거는 영어 조례, 또 국어 조례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다 배워왔고 그런데 지금에 와갖고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 그거는 어느 누가 들어도 그거는
그 조례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시민들이 학부형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 시민단체가 와서 교육하는 일감 몰아주기 차원의 그 속 배경에는 혹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혹시 특정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 교육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이념적 또 그런 사상이라든가 그 편향된 교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정말 전공이 그렇게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가 현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과목을 전공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외부 단체에서 검증도 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회의가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본회의 때는 또 통과된 민주당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혹시 반대 측에서는 교육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나가서 반대 의견을 이의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 단체, 또 시민단체,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도록 지금 많은 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죠. 교육의 근본은 100년이 지나도 한결 같아야 하고 또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대선 전국에 대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